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아시아 증시부터 간밤 글로벌 증시는 대부분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국은 어제 2분기 GDP 성장률이 전년 대비해서 3.2%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보다 높았지만요. 함께 공개된 6월 소매 판매가 시장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비 둔화로 인한 경기 회복 지연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얼어붙는 모양새였는데요. 간밤에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건수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시장은 다시 코로나19 재확산이 경기 회복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간밤 이슈들 만나보시죠. 네, 유럽 측은 코로나19에 대응해 계속해서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현지 시간 16일 정책 금리를 동결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채권 매입을 계획대로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ECB는 기준금리를 현행 0%로 유지하고 인플레이션이 목표를 향해 지속해서 나아가도록 모든 수단을 적절하게 조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북미 간의 이슈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입을 통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현지 시간 16일 미국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작게 보면서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경우를 상정하면 재차 3차 북미 정상회담의 문을 열어뒀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한 인터뷰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상황이라면 북미 정상을 만나게 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어서 시장 상황도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3거래일 만에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하거래소에서 8월물 WTI는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1.1% 내린 40.75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 증시가 하락하고 향후 원유 수요에 관한 불확실성이 제기된 것이 유가의 하방 압력을 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는 주요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된 가운데 코로나19에 타격을 받은 기업들이 악화된 기록을 내놓으며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4일 동안 상승세를 이어가던 다우존스 지수는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특히나 마이크로소프트가 1.98% 떨어지면서 하락세를 부추겼습니다. 증시 마감 상황 만나보시죠. 네, 다우존스 지수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0.5% 약보합권 26,734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만나보시죠. 네, S&P 500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등락을 반복하다가 막판에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3,215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이 지수는 은행 섹터 쪽에서 투자은행 쪽에서는 실적이 괜찮았지만 일반 은행들의 경우에는 악화된 실적을 내놓으면서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어서 나스닥 지수 만나보시죠. 네, 나스닥 지수는 여전히 0.7%의 하락세로 1473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가 종목들이 계속해서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와 함께 나스닥 시장 현재 하락세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어제 우리 증시 마감 상황도 만나보시죠. 어제 양시장 모두 하락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삼성전자 2% 가깝게 빠졌습니다. 이 3거래 연속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어제 시장에서는 좀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54,000원대 이탈하면서 다시 53,000원대까지 빠졌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입니다. 2% 넘는 낙폭 기록했고 네이버는 다시 한번 5% 가까운 급락세 나왔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언택트 업종들 계속해서 조정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서도 네이버, 이 언택트 업종들 그간의 급등세를 뒤로하고 계속해서 급락세로 시장 마무리하는 모습이고요. 셀트리온 약보합권에서 어제 시장 거래 마쳤습니다. 31만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현대차는 어제 시장에서 1%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어제 시장에서는 11만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마감했고 카카오는 어제 역시나 마찬가지로 4% 넘는 하락세 나왔습니다. 32만 원대 그리고 LG화학도 어제는 4% 가깝게 하락세 나왔습니다. 지난주의 경우에는 LG화학 신고가 경신하기도 했는데 계속해서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오는 모양새입니다. 52만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혼조 흐름이었습니다. HID가 다시 한번 제약제치고 2위권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가까운 급등 흐름 나타내면서 9만 원대를 다시 되찾았고요. 시젠 4% 넘게 다시 한번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17만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알테오제는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는 모두 하락이었습니다. 어제 장세 자체가 좀 좋지 않았는데 KMW 최근에 급등을 뒤로하고 다시 한번 4% 가깝게 빠르게 차익 실현 매물들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7만 원대 그대로 이탈하고 67,900원대에서 거래 마쳤고요. 게임 업종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역시나 마찬가지로 4% 가깝게 급락세 나왔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 NC소프트는 90만 원대를 이탈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CJN은 오늘 1.5% 하락세, 스튜디오 드래곤은 0.5%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간밤에 넷플릭스가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두 자릿수의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오늘 함께 좀 참고를 하시면서 스튜디오 드래곤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만나보시죠. 네, 코인들의 흐름 여전히 비트코인은 1,100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현재 28만 원대, 그리고 샌비트 타임존 42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외의 코인들 만나보시죠. 네, 오미가세부터 함께 보시면 현재 0.3%의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에메랄드 이더가 2% 넘게 상승 중이네요. 이외의 코인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부터 현재 0.8% 상승 나오고 있고 라이트코인 약보합권, 그리고 이오스가 1% 이상 상승하면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모네로가 2% 가깝게 빠지면서 82,0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이슈와 종목을 연결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김민수의 사셨나요? 코너인데요. 펠리즈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최근 시장에서 언택트 업종들 계속해서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을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앵커님은 네이버하고 카카오 지금 밀리는데 사셨나요? 네, 저는 사진 않았지만 일단 뉴욕 증시에서 계속해서 언택트 업종들 좀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서도 불안한 건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좀 바라보면 될까요? 네, 코너명이 그래서 그냥 덧붙여서 말씀드렸고요. 네. 아마 코너명을 약간 이 섹터는 파셨나요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지금 관련된 동향을 보게 되면 그렇게 좋다고 하는 언택트주들, 대표적으로 플랫폼주, 게임주, 바이오주, 이런 전반적인 게 일단 지금 부담이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최근에 동향을 보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에서 차익 매물도 좀 뚜렷한 가운데 개인 중심 매수세로 보이고 있죠. 항상 개인 매수세가 나쁘다고는 볼 수 없는데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 고점에서 살짝 꺾이는데 매수가 강하게 들어간다라는 부분들은 고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좋은 거 누구나 다 압니다. 그리고 1분기 실적 괜찮았기 때문에 2분기까지 기대감 있는 거 다 아는 사실인데 중요한 거는 좀 긴 시각으로 봤었을 때 나오는 어떤 실적의 성장성과 그에 맞춘 주가의 수준, 밸류에이션이라고 그러죠. 이 정도까지 계산했을 때
그를 계산 기준으로 아무리 두드려봐도 이 정도까지는 좀 부담되는 게 아닐까라는 수준을 넘어서 가격대가 움직였다고 하게 되면 약간 어떤 이거밖에 살 게 없어라고 과열된 모습들의 흐름들이 약간 식혀가는 구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관련된 종목들이 고점에서 밀려내려가는 패턴을 봤을 때 일단 여기서는 진입하기가 어떻게 보면은 좀 적당한 그리고 괜찮은 흐름이라고 보긴 힘들고요. 고점에서 꺾여가면서 약간 단기 매물 압박이 쏟아져 내려오는 흐름들의 패턴이 나왔을 때 그때가 더 어느 정도 좀 단기로 진입할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음봉이 조금씩 차례 나오다가 한번 고점에서 강하게 밀어내는 모습들이 확인될 때 그때를 단타로라도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타이밍을 좀 재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분할로 들어가시든가 아니면은 지금은 기다렸다가 단기적으로 다 단기 투매가 나올 때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대는 카카오 31만 원, 네이버 26만 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 부분을 하방 압력이 커지면서 나올 때가 한 번은 있지 않을까, 다음 주까지 해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인데 특히 이 부분이 연결돼서 2분기 실적하고 발표되면서 거기랑 연계되면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이런 쪽도 염두를 해야 되겠죠. 실적은 좋게 발표했는데 막상 차익 매물이 커진다라고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생각해 보게 되면 그런 변화까지도 노리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또 오히려 지금 나는 싸게 샀어. 지금 고점에서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버틸 거야라고 하는 것도 한 번은 수익을 한번 확정시킨 다음에 다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대응이 좀 더 좀 여유롭게 좀 대응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건텍스트 관련된 종목들 너무 무리해서 보지는 말자라는 사실이고요. 게다가 좀 시장 전반적으로도 보게 되면은 좀 고민이 되고 있는 사실이 어제 중국 시장이 급락했었죠. 한 4.5% 가까이 하락하고 있고 좋은 지표 발표되는데도 시장이 못 움직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시장에서 유동성 때문에 먼저 앞서갔던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경고음이 살짝 나온다. 상관적으로 봤을 때 시장 전반적인 그림도 마찬가지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포트에 현금이 너무 없거나 아니면 주식만으로 꽉 차서 만약에 여기서 조정이 나오면 대응할 여력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이라도 현금 확보 좀 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살짝 조언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16일에 MLCC 생산 공장을 점검하고 임직원을 격려했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와 함께 MLCC 관련 종목들 다시 한번 기대감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 보면 되겠습니까? 네, 저도 격려받고 싶습니다. 네, 제가 격려를 해드려야 되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박헌님의 격려로 힘이 부쩍 납니다. 네. 거의 이재용 부회장님만큼이나 어떤 따뜻한 격려셨고요. 그런데 지금 동향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좀 바쁘게 움직이죠. 특히 지금 팩트를 보게 되면은 메모리 반도체 하나로 선방을 했는데 나머지 쪽은 다 쉽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게 큰 성과를 못 내고 있는 상황 쪽에서 하반기는 이제 다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시장에서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친환경 자동차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또 IT가 또 고도화되는 부분들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부분들 이런 전반적인 흐름들을 챙기기 위해서는 바쁘셔야겠죠. 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삼성전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부분들은 당연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IT 관련된 쪽에서 대표적인 부품 업체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어떤 업그레이드가 기술이 될 때마다 부품 쪽은 먼저 선도하거나 따라가는 영향력을 좀 더 크게 발휘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는 지금 MLCC라고 하더라도 이제 전장용 관련된 MLCC에 대해서 좀 더 효율화된 제품들 그리고 또 스마트 기기 쪽에서 좀 더 고용량 그리고 고성능의 MLCC들 이런 어떤 전반적인 흐름들을 개발을 잘했느냐 하는 관점 쪽에서 계속 추궁하고 격려하고 거기다가 지원해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요. 그럼 대표적으로 삼성전기가 눈에 띌 수밖에 없는데 아마 지금 1분기 실적 발표된 부분 외에 2분기 때는 실적이 더 1분기보다 훨씬 더 안 좋을 걸로 전망하고 있죠. 왜냐면은
스마트폰 관련된 쪽에 대한 대표적인 압박이 좀 크다 보니까 거기다가 또 최근에 MLCC 가격들도 그렇게 썩 좋지가 못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낮지만은 그래도 앞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크게 한 몫을 해야 된다라고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그 일을 벌리는 과정에서 따라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실적의 개선 가능성들도 확인을 해야 된다. 그 관점으로 하게 되면 하반기죠. 하반기에 대한 개선 기대감에서 눈높이를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회복은 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시장의 눈높이만큼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숙제를 남겨둘 수 있을 흐름인데 하지만 그래도 시장이 약간 이제 성장과 함께 앞으로의 긴 시각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기대감이 높겠죠. 대표적으로 전장용 관련된 쪽은 MLCC 쪽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섹터이기 때문에 이쪽이 성장하면서 특히 전기차나 수소 전기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쉽게 말씀드리면 내연기관으로 움직이는 차가 아니라 전기차 같은 경우는 그냥 IT의 복합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수소 전기차는 자가 발전이 들어간 IT의 복합체 뭐 이런 식으로 바라봐야 될 상황이다 보니까 결론은 IT 관련된 쪽으로 뭉쳐진 또 하나의 어떤 기계로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MLCC의 성장성과 그에 따른 실적 개선 가능성들은 상당히 열려 있다라고 바라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하지만 주가가 안 갑니다. 계속 13만 원대에서 위아래로 위아래 위아래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런 쪽에서 변화를 아직 기대하기는 조금 힘들지만 2분기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고 오히려 좀 바뀔 가능성은 있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그중에서 여전히 중기적인 쪽은 관심을 둘 필요가 있는데 타이밍은 지금이다라고 보기는 약간 어렵다라는 관점에서 일단 주시는 하시는 게 좋겠지만은 그중에서 종목 하나가 코스모 신소재가 눈에 띕니다. 특히 다양한 산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MLCC 이형 필름이죠. 이쪽에 대해서 MLCC 관련주로 불리고 있고요. 또 2차 전지용 양극화 물질을 이제 5월부터 이제 양산하면서 기대감이 높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도 관련된 종목 쪽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형태가 좀 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좀 대장주를 담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대세주를 중점적으로 좀 포트에 담는 모습이거든요. 아마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분들 대부분 개인 투자자이실 텐데 대표님께서는 이 매매 형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냥 시장에서 딱 그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밀린다고 하락한다고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판단의 기준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물타기도 좋지만 불타기가 더 좋다라는 쪽도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동향을 보게 되면은 아마 최근 들어서 7월 달부터 나오는 동향을 보게 되면 그동안 좀 강하게 부각받았다가 고점에서 밀리고 있는 SK바이오팜 그리고 네이버 앞서 말씀 잠깐 드렸었죠. 거기다가 바이오주도 최근 들어서 개인 매수세가 늘어나는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인버스까지 매수를 한다. 뭐 전략적으로 보게 되면 주식을 매수하고 혹시나 주식이 빠질 걸 대비해서 인버스를 산다. 아주 완벽한 전략이죠. 그에 따라서 충분히 시장이 흔들려도 나는 내 종목과 함께 동행할 수 있어. 라는 전략인데 이게 그게 아니죠. 지금 매매 금액이나 한 4월, 5월 달부터 지금 진행된 여러 가지 동향을 보게 되면 지금 코덱스, 인버스, 굿버스죠. 이런 흐름을 주가가 하락할 걸 기대하고 접근했다가 계속 올라오니까 계속 물탑니다. ETF는 물타는 전략들이 지수와 관련된 ETF는 물타는 전략들이 그렇게 썩 좋지 않고 장기 투자는 별로 그렇게 적합하지 않다는 쪽도 한번 언급을 드렸었죠. 근데 지금 만약에 똑같은 지수대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ETF가 가격이 그때까지 안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비용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때까지 안 가는 부분들은 있는데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게 되면 지수의 방향성과 관련된 쪽의 매매는 좀 자제하자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차라리 방향성을 매매해서 내가 시장에 대해서 어떤 자신감이 있고 이쪽에 대해서 이건 내가 용납 못하겠어라고 대응을 하실진 몰라도 쉽게 말씀드리면 당사자만 인정 못할 뿐이지 시장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라는 쪽도 충분히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차라리 진짜 방향성에 대해서 나 공격적으로 해보고 싶다 그러면 차라리 소액으로 선물 옵션 하십시오. 그게 더 낫습니다. 그게 오히려 방향성에 대해서 기대 수익률을 더 높이는 전략이기 때문에 그게 난데, 하지만 지금 어떤 주식을 시장을 통해서 방향성과 함께 홀짝을 맞춘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럴 정도면은 차라리 그냥 돗자리 깔고 밖에서 어떤 영업하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지금 관련된 쪽의 동향을 보게 되면 언택트주에 대한 단기 밸류 부담과 함께 아직 시장에서 이게 단기 저점이다라고 확인되지 않은 이상 쪽에서 너무 비중을 계속 실어가는 전략들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그래도 관심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 분할로 조금씩 단가를 낮추셨다가 단기 방향성이 나오게 되면 그때 빠르게 대응하는 어떤 트레이딩 관점 쪽으로는 접근하는 게 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시장에서 바라봐야 될 부분들은 정부 정책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섹터가 가장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언급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은 언택트도 아니고 뭐 컨택트도 아니고 그냥 성장성과 함께 시장에서 앞으로 중기적인 흐름들을 바라본다라고 하게 되면 친환경 관련된 부분들이죠. 이쪽에 대한 그린 관련된 정책들은 계속 글로벌 정부들이 다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산업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는 비쌉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도 약간 모아가는 전략들의 포인트가 이쪽이 더 낫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맞추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최근에 또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도 계속 사부작 움직인 종목들이 많죠. 단기적으로 고점권에 따라가지 마시고 조정 나왔을 때 모아가는 전략들 나쁘지 않다라는 관점과 함께, 또 하나 반도체 쪽에서 요즘에 메모리 반도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움직임입니다. 대표적으로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는 그런 국면들이 진행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섹터는 그래도 후공정 쪽의 검사 테스트 장비 쪽이 오히려 가장 또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 찾아보시고 그쪽에 대한 대응도 아직 표준이 이번 달에 정해진다 만다 그러고 있는 상황들인데, DDR4 가지고는 서버용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DDR5 지금 처리 용량이나 전력을 봤었을 때는 오히려 그렇게 크게 메리트를 못 가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에서 좀 더 빠른 분위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DDR5로 넘어가는 것은 당연한 기조다. 그러면 그에 따른 수혜를 받는 종목들 체크해 보자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시간 관계상 종목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To be continued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목요일 다시 한번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국제 유가 흐름 다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국제 유가가 40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국제 유가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유가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지금 현재 코로나19에 의한 락다운, 봉쇄 조치 여파로 원래는 줄어들었었죠. 이 원유 수요가 좀 회복 신호가 좀 많이 여기저기서 신호가 좀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한마디로 이제 주요 산유국들이 이제 원유 생산량을 계속 좀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 합의가 지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유가 하락이 크게 나왔던 게 한 3개월 전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이후에 어떤 유가에 대한 과도한 낙폭에 대한 인식도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전일이었죠. 15일에 봤을 때 이 오펙 석유 수출 기구와 또 러시아 같은 10개의 비회원 산유국 연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오펙 플러스가 우선 감산 규모를 하루에 770만 배럴로 전보다 줄이는 데 지금 합의를 했습니다. 이 오펙 플러스는 지난 4월부터 전 세계 1일 공급량이 10%인 970만 배럴을 감산해 왔는데 생각보다 큰 폭의 어떤 감산 규모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오펙 플러스 이번 결정은 이제 원유 수요가 역시 회복돼야 한다는 그런 전제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특히 이제 이 어떤 경제 활동이 중단된 기업들이 최근에 경제 활동을 재개하는 걸 본다고 하더라도 원유 수요에 대한 좀 기대감은 좀 살아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그 옵페 플러스의 회의에 그 합의에서 특이한 점이 바로 이제 리비아의 원유 수출 재개 가능성이란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그 내전으로 지금 있는 상태에서 지난 1월에 원유 생산이 중단됐던 게 리비아였는데, 우선 지금 현재 리비아 국영 석유 공사가 지금 그 어떤 정부의 주전 반공과 이 석유시설 봉쇄를 풀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서 이 어떤 리비아의 참여가 이번에 오페 플러스 회의에서 눈에 띄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요국 정부의 세수가 부족해지자 그동안 세금 회피 논란을 빚어온 다국적 기업의 시선이 쏠리는 형국인데요. 현재 상황이 정확하게 어떻습니까? 네, 우선 뭐 코로나에 의한 이 어떤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지금 정부가 각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 어떤 세금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해지면서 이 세금에 대해서 지금까지 좀 그 세금을 그 면제를 받고 회피 논란을 빚었었던 이 다국적 기업에 대한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다국적 기업이 이제 세수 확보를 위한 마지막 보루라고 인식되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다국적 기업이 밀집된 게 바로 이제 미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최근에 그 유럽연합에서 이제 애플에 대한 어떤 법인세 판결을 어떤 그 이슈가 좀 있었는데요. 유럽연합 일반 법원은 애플에 130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15조 6천억 규모의 세금 납부를 명령한 이 유럽연합의 결정을 취소한다라고 좀 판결했는데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16년에 이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받은 조세 혜택이 유럽연합의 정부 보조금 규정에 어긋났다면서 이 아일랜드 세정당국의 체납 세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130억 유로를 징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이 낮은 어떤 법인세율을 기업 유치에 어떤 수단으로 삼는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 유럽연합 명령에 반발하면서 유럽연합 집행위를 상대로 항소를 좀 제기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유럽연합 일반 법원은 유럽연합 집행위가 아일랜드 정부에 내린 이 징수 결정에 대해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면서 취소 판결 이유를 좀 설명했습니다. 한마디로 뭐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 부과에 대한 기업에 대한 정체성, 그러니까 어떤 국적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장에서 논란이 많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지금 경기 침체가 예상된 상황에서 뭐 재정 적자도 확대되고 이 세수가 감소되면서 정부가 좀 재원 확보를 위해서 이 다국적 기업에 대한 부분을 계속 타깃을 삼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OECD에 따르면은 이제 회원국 전체 세수 가운데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15% 수준인데, 우선 지금 현재 이 정도로 봤을 때도 계속해서 지금 법인세율 같은 경우에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 회피에 대한 어떤 다국적 기업들은 각국의 어떤 좀 세수를 하는 데 있어서 좀 필수적인 그런 기업으로 계속해서 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6.8%까지 추락했던 중국 경제가 2분기에는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어제 보니까 좀 소비 쪽은 여전히 둔화된 상황이더라고요. 어떻게 이 지표들을 좀 해석해 보면 되겠습니까? 네, 우선 지금 현재 어제 가장 큰 시장 화두였죠. 이 중국 GDP 발표했는데요. 중국 2분기 GDP는 생산과 투자가 회복되면서 2분기 만에 지금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는데, 우선 중국 국가통계국이 어제 2분기 GDP가 물가 변동을 제외한 이 실질로 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32% 증가했다고 발표했고요. 그러니까 상반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 감소한 지켜야 되면서 이런 좀 낙폭을 좀 크게 줄인 부분이 이제 2분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2분기 이 성장률은 시장 예상치 플러스 1.1%를 대폭 상회한 수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그 학년별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산업 생산이 1월과 6월 합쳐서 봤을 때는 작년 동기에 비해서 1.3% 줄었고, 감소폭은 1월과 3월에는 8.4%에서 좀 축소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6월 달에 산업 생산이 전월보다 4.8% 증가하면서 이 어떤 신장률을 봤을 때는 5월에 4.4%에서 0.4% 확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이런 이유는 이제 뭐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같은 생산량이 정상을 찾아간다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해석이 되고 있고, 또 이제 공장과 부동산 건설 경기를 보여주는 고정 자산 투자는 상반기 때만 보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 3.1% 감소한 수치를 좀 보여주었습니다. 뭐 정부 주도의 공공사업 시공이 좀 본격화하면서 악폭이 1분기에 16.1%에서는 그나마 좀 개선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제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중국 경기가 좀 좋아진다. 평가도 뭐 있긴 하지만 또 소매 판매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 어떤 소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중국 경제라는 게 의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정리를 하자면은 이 중국이 2분기 만에 플러스 성장을 복귀했는데 뭐 고용과 소비 개선이 여전히 처지는 부분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어제 뭐 전체적인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는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이 빠르게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세계 경제가 좀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우선 지금 그 대표적인 원자재 가격이라면 금이라고 생각되는데, 하지만 이제 철광석, 은이나 구리 같은 다른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빠르게 좀 오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 철광석 같은 경우에는 금보다 어떤 높은 수익률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최근에 어떤 이 철광석의 급등세는 중국 쪽에서의 철광석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고, 또 이제 브라질 쪽에서의 공급 위축세가 좀 합쳐진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수요 측면에서는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이후에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서 대규모 좀 부동산 개발과 인프라스트럭처 조성 사업을 좀 강조하고 나섰는데, 이 철광석 같은 경우는 각종 공사와 또 제조 주요 원자재로 쓰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 영향은 직접적으로 받지 않나 이렇게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브라질에서 어떤 글로벌 광산 회사들의 채굴 작업을 일시 중단하면서 생산 차질까지 벌어진 부분이 이런 철광석 가격의 상승 요인이지 않나 이렇게 좀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강의 준비되어 있는데요. 브라이언 김 대표의 미국 증시 전개 방향을 주제로 강의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CWCount.com 대표 엘리엇 파동 분석가 브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마지막 방송에 제가 아일랜드 리버설 패턴을 다우 지수에서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아일랜드 리버설 패턴을 지금 다우 지수가 잘 지키고 있나, 그리고 지지선, 지향성을 잘 지키고 있나 잠깐 확인을 하고요. 저는 화폐 유통 속도의 의미, 그러니까 velocity of money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경제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나, 그리고 비성적 과열, 지금 나스닥 100 인덱스에 거품이 생기는데 이 거품에 지금 금액이 얼마나 큰 거품이 들어있는지 그걸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약간 설명해드리고, 지금 우산 모양 패턴이 2008년도 위기에 지금 나란히 생겼는데 2020년도 지금 우산 모양 패턴이 지금 생겨서 이 시장의 위기가 똑같이 2008년도랑 2000년도랑 오는 건가를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아일랜드 리버설 패턴을 저번에 방송에 제가 표현해드렸죠. 이거는 갭이 생긴 다음에 또 갭이 생겨가지고 이 섬이 생기죠. 이거는 강한 리버설, 유턴 패턴을 말해주는 건데, 이게 다우지수에서 유지가 됐나? 어저께 내가 프린트를 했습니다. 아직도 이 아일랜드 리버설의 이 라인을 지금 막아주고 있죠. 26,836인데 다우지수가 한 26,600에 어저께 밤에 클로징했는데, 그리고 저항선, 지지선. 저항선, 지지선이 11년 지지선이 2월 3일에 무너졌죠. 2월 3일에 폭락이 와가지고. 근데 이 지지선이 이제 저항성으로 변경되면서 이거를 막아줄 거다 하고 저는 설명을 드렸어요. 이 저항선이 지금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건
또 하나의 그 고가에 치는 그 과정을 가정의 하나의 증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게 계속 이게 유지가 될 건지는 시간을 지나가면 알겠죠. Velocity of money. 이거를 설명하기 전에 지금 미국 개미 투자자들의 심리는 이렇습니다. 사실은 그 투자자들의 행동은 그리고 마인드는 지금 코로나가 더 위기가 악화가 돼서 페드가 중앙은행이 돈을 더 풀어야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 코로나가 개선이 돼서 사람들이 다 괜찮아져야 되는데 이 개미 투자자들은 생각을 아직 위험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velocity of money를 통해서 왜 돈을 인수하고 돈을 푸는 게 GDP의 효과가 하나도 없는지를 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velocity of money, 화폐의 유통 속도거든요. 한국말로는. 이걸 말할 때 사람들이 되게 어렵게 생각해요. 근데 이걸 보십시오. 1997년 일부를 소비자가 지출을 스펜드하면 일부를 쓰면 2불 20전에 GDP에 들어갔습니다. 포함됐어요. 2006년도는 일부를 쓰면 2불 GDP에 포함이 되고 2009년도는 일부를 쓰면 소비자가 1불 70전 계속 내려가고 있죠. 봐요. 2017년 QE1, QE2, QE3 거친 다음에도 일부를 썼는데 1불 43전 GDP가 포함되고 이제 2020년 1불을 썼는데 1불 30초 GDP에 포함이 됐어요. 이거는 확실히 매겨주는 거는 돈을 풀었어도 GDP의 효과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를 뚜렷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트렌드를 보면 이게 지금 Federal Reserve Economic Data, 이거 흔하게 볼 수 있는 국어에 검색하면 나오는 거,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velocity money chart, 아까 2.2였죠? 1997년에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1.3까지 갔어요. 이 트렌드. 영어로 이런 말이 있어요. Trend is your friend. 트렌드를 싸우지 말라. 트렌드를 친구해라. 이 트렌드는 계속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velocity money가 제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7천조라는 돈을 풀었어요. 페드가. 7천조에 만약 velocity가 제로면 equals economic output. economic output은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 velocity money, 돈이 풀어줘도 효과는 GDP에 없을 거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건 또 하나의 경제 위기의 침체, 하나의 증거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irrational exuberance. 저는 여기다가 crazy를 붙였어요. irrational exuberance는 옛날 인터넷 거품, 닷컴 거품 때 앨런 그린스팬이 Fed chairman이었잖아요. 그 사람이 거품을 보고 회사들이 수입 하나도 없는데 주식만 올라간다. 이거는 irrational exuberance다. 그래서 저는 그 crazy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닷컴 버블보다 지금 거품에 거품이 생기고 있어요. 이거는 한국말로 이거를 찾아보니까 비성적 과열, 시장의 이상 징후. 저한테는 되게 어려운 단어들이지만 이게 이 irrational exuberance 단어를 그린스팬이 써가지고 되게 그 단어를 유명하게 만들었죠. 근데 지금 나스닥 100 인덱스에 이런 irrational exuberance가 지금 crazy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 가치가 얼마나 지금 커졌는지를 내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애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이 모든 시장을 움직이고 있어요. S&P 영향, 나스닥 영향. 지금 이 가치가 이거 보세요. 6일 동안 529조를 만들어내서 이 5개 회사가. 이게 삼성 시가총액이 한 350조거든요, 지금. 6일 안에 삼성 회사 하나 만들어낸 다음에 반을 만들어놨어요. 6일 동안. 그리고 이거는 1년 동안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1647조. 이 5개 회사가. 이거는 거품의 거품. 앨런 그린스팬이 만들어낸 그 단어 irrational exuberance에 저는 irrational crazy exuberance. 여기서 나스닥 인덱스 100을 체이싱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아주 리스크를 크게 담당하고 베팅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도 2000년도에 벌어진 다음에 지금 처음 벌어지는 거예요. 이 200 라인 이거는 월 차트가 아니라 주 차트인데 이거는 주 200
Moving Average죠. 200라인인데 지금 200라인에 6,886이 있는데 나스닥 100은 이건 이틀 3일 내가 인쇄한 이 나스닥 100 차트인데 11,000을 넘었어요. 이게 지금 57% 차이가 나고 있어요. 이 전에 57% 넘을 때는 2000년도 닷컴 위기였을 때요. 204%, Moving Average의 204%의 가격이 지금 운행하고 있어요. 끝에서는 80% 폭락이 왔죠, 시장이. 여기서도 똑같을 수 있습니다. 이 만나고 헤어지고, Moving Average는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는데 지금 헤어진 시간이 되게 길어졌고 이거는 아주 심하게 헤어진 시간이죠. 이거는 eventually 만나게 돼 있죠. 만나면 시장에 큰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또 하나의 증거라고 저는 봅니다. umbrella, 우산 쉐입 아시죠? 더 카스가 유명한 펀드 매니저예요, 미국에서. 이 사람이 만들어낸 프레이즈인데 tops are a process and bottoms are an event. 그러니까 tops or process는 고점을 치는 과정, bottom은 event. bottom 바다가 칠 때는 잠깐 치고 올라간다. 근데 topping 할 때는 이 umbrella shape을 봐라. 보십시오. 2000년도 닷컴 한 2, 3년 걸렸어요. 다 2, 3년 걸려요. 이 우산을 보세요. tops or process. process를 거쳐야 돼요. 시간이 걸려요. 액션이 있다가는 비가 오는데 이따가는 홍수가 나가지고 완전히 폭락이 오죠. 이거는 닷컴 2000년도예요. 2008년도 금융, 부동산 위기 똑같은 우산이 그려지고 있었어요. 2007년도부터 여기까지 2009년, 2006년부터 시작했죠. 한 2, 3년 더 걸렸죠. 똑같은 우산 패턴, 홍수가 나가지고 어마어마한 폭락이 왔죠. 이제 현실 상황을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차트, 죄송합니다. S&P 주 차트죠. 이것도 보십시오. 2018년 여기서 엄브레라를 걸 수 있고 지금 1년, 2년, 이제 2년 반쯤이죠. 저는 바로 폭락이 온다는 말은 못합니다. 그렇게 신이 아니니까요. 누가 시간을 구체적으로 잘 맞히는 사람은 없겠지만 이거를 보면 똑같은 우산 패턴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만약 이거를 어떻게 진행되고 만약 추측을 그리자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또 오겠죠. 이 패턴은 매우 똑같습니다. 2000년도, 2008년도. 그래서 저는 이 S&P 시장, 다우 지수 시장, 아일랜드 리버설 패턴 11년의 지지선이 지향성으로 바꾸는 것도 하나의 증거. velocity of money, 아까 velocity of money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증거. 이제 비트코인으로 들어가면 잠깐 이 서브젝트를 바꾸겠습니다. 비트코인 그때 쇼에 monthly 차트를 보여드렸죠. 지금 우리 큰 3차 레드 파도에 지금 1, 2, 3, 4, 5를 진행시켜야 되는데 지금 쉽게 얘기하면 1차 안에 지금 여기 있는 파도를 지금 컴플릿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거 보고 이걸로 보십시오. 지금 여기서는 이거 주 차트인데 비트코인 위클리 차트에 영어로는 wedge pattern, W-E-D-G-E 패턴이 지금 탄생되고 있어요. 이 wedge 패턴의 common 점은 끝나면 큰 움직임, 가격의 큰 움직임이 옵니다. 내려가나 올라가는 거는 여기서 분석을 잘 해봐야 돼요. 근데 끝부분은 이게 끝난 다음에는 폭발적으로 올라가나 내려가나. 근데 저의 엘리엇 파동 지금 카운트를 보면 여기 있는 거는 이해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이거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한 몇 개월 걸립니다. 이 오렌지 1색, 오렌지 2색만 지금 집중하십시오. 1색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엘리엇 파동은 1이 끝나면 2가 오고 3, 4, 5죠. 2가 지금 한 이 정도에 나와 있어요. 2가 끝나야 되지만 끝난 다음에는 3차로 올라갑니다. 지금 2가 끝나려면 한 번 더 치고 내 생각에는 8,000 아니면 7,500쯤 칠 가능성이 커요. 이거 피보나치로 얘기하면 이 안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근데 다시 얘기하자면 이 웨지 패턴이랑 지금 이 데일리 엘리엇 카운트랑 같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혹시 두 개가 이렇게 지금 맞고 있으면
이 가능성이 아주 크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umbrella shape을 보면 topping은 process라 지금 프로세스를 거쳐서 eventually 이제 그 프로세스 끝나면 큰 폭락이 오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방송에 저희 다시 또 뵙겠습니다. 저는 cdoaccount.com 대표 브라운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강의 만나보고 왔고요. 출발 증시 와이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